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권준수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5차 공판이 있었고요. 현재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 측이 차례로 피고인 신문을 각각 했고요.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마무리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최종 진술 내용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 자체를 부인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는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 개발처장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업무상 지위가 아니라 이 김문기 씨와 어울리거나 왕래했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의문이 있었고 생방송에서의 질문도 역시 같은 취지였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의 이런 배경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기소된 이후에 대장동 사업 내용을 파악하며 알게 됐다는 발언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던 부분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발언마다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생방송 인터뷰에서 이 세 가지 거짓말을 줄기차게 했다면서 선거인에 주는 인상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현재는 이재명 대표 측의 최종 진술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있었던 피고인 신문 내용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생방송에서 한 발언이 즉흥적이었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요. 경기지사가 된 이후로는 성남시장 시절 직원을 기억하기 어려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조작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조작이란 단어는 사진을 오려냈기 때문에 말한 거라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 말고도 이제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있어서 백현동의 부지를 변경했다. 이 발언까지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허위 발언 혐의에 있어서 이 대표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실무관들이 답변을 준비는 하긴 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렇게 답변이 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즉 국토교통부의 협박이라고 이제 말한 것처럼 압박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즉 정확히 말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얘기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당시 직원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의무 조항을 가지고 이 성남시를 압박하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혐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발언 크게 두 가지로 기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말한 것. 특히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본 부분이 김문기, 유동규 등과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서 조작됐다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도 1심 재판부는 유죄라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남은 절차를 좀 정리해볼까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제 남은 절차는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단은 그 전에 최후 변론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는 또 선고일을 정해야 되는데 이 선고일은 3월 말, 다음 달 말이 가장 유력한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차기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 아래로 이렇게 낮춰야 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 형량마다 기간은 다르지만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다는 건데 재판부가 이제 선고 기일을 정하면 다시 한번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사건은 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소식은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헌재는 곧바로 평의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다음 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선고 전까지 매일같이 평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건의 쟁점을 토론할 계획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8시간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다음 날, 헌재는 곧장 선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제까지 변론을 지켜본 헌법재판관 8명이 평의를 열고 본격적인 쟁점 정리에 돌입한 겁니다. 헌재 관계자는 앞으로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비공개 평의가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평의가 열리는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고 재판관 외에는 출입도 금지하며 철저한 보안 속에 토론이 오갈 예정입니다. 전례대로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먼저 이번 사건의 쟁점을 요약해 의견을 내면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발표합니다. 이 의견을 가르는 핵심은 결국 12.3 비상계엄 과정의 위헌성이 있는지와 있다면 그 정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되었습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재판관 평의에 올라가는 연구보고서에는 인용과 기각 결정의 근거들이 모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최종 결론을 짓는 판결을 하고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선고 일정은 2, 3일 전에야 공지되는데 전례에 비춰보면 다음 달 중순이 유력합니다. 지난해 탄핵 소추를 시작으로 70여일에 걸친 탄핵 심판 대장정 끝에 앞으로 2주가량은 오로지 헌재의 시간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후 여야의 여론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대통령이 정치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소 불편해하는 기류도 없지 않은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이 끝까지 변명과 거짓말만 늘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개헌 이야기를 꺼낸 점을 부각했습니다. 계엄으로 치닫게 된 배경에 제왕적 국회 같은 정치 시스템을 둘러싼 문제의식이 있었던 걸 진정성 있게 풀어냈던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이 과업이라고 이 개헌을 통해서 우리 정치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아마 깊이 생각하셔서 어제 최후 변론에 담으신 것 같아요. 변론부터 최후 진술까지 전 과정이 논리적으로 일관됐다고 호평하며 헌재를 향해 공정한 판결도 촉구했는데 당 일각에선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통합이나 헌재 결정 승복 등엔 일체 언급이 없었다며 결과적으론 당에 좋지 않을 거란 견해도 적잖았습니다. 특히 임기 단축 개헌의 경우 이미 계엄 직후 친윤계 내에서도 거론됐던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종반 뒷북이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않고 남탓과 거짓 개변으로 일관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봤자 결국 내란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12월 3일은 그 내란의 밤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겁니다. 그 역사적 장면들을 그걸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왜곡한다고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헌재를 향해선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구제불능이란 점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다며 헌재 결정에 나라 운명이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부정한 지금까지의 언행을 사과하고 결과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라며 압박했습니다. 탄핵 심판 결론이 임박하면서 여야 공방도 격해지는 모습인데 궁극적으로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론전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만큼 헌재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가진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내일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또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위헌으로 결론이 난다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헌재는 구인 재판관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앞선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없었던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또 한 번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만큼 이번 선고에서는 마 후보자를 제외할 것인지, 변론을 재개해서 참여시킬 것인지, 전적으로 현재 8명 재판관들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 각하할 경우엔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 표현을 놓고 때 아닌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한 전 대표의 책 내용이 발단이 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개를 먼저 언급한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이 대표는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서라면 계엄을 포함해 뭐든 할 거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책 속 문구가 방아쇠가 됐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한 전 대표는 곧바로 SNS를 통해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재판이나 잘 받으라고 응수했습니다. 한 전 대표 책에 이 대표가 등장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계엄을 단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대표의 계엄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한 전 대표는 또 굳이 계엄까지 안 가도 이 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본인의 죄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 본인에게 유리해진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며 카톡 계엄 같은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도 전망했습니다. 계엄만 없었어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순리대로 마지막 결말을 향해 달려갔을 거라며 누가 진짜 보수의 정치를 배신한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배신자 프레임을 반박한 건데 권력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로 이끌지 않고 기분을 맞추는 게 국민을 배신하는 거라며 대통령과 측근, 친윤계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말을 하기보단 들었으면 좋았을 거란 성찰과 자신도 대통령과의 사적인 연으로 괴로움이 컸다는 소회도 남겼는데 곱지 않은 당 안팎 시선을 의식한 거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는 게 앞으로 본인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대표의 대항마는 자신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두텁지 않은 당내 기반부터 다시 다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인데 여당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1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와 통화한 녹음 전체가 공개됐습니다. 주간지 시사인은 김 여사와 명 씨 통화 녹음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기존에 일부가 알려졌던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음성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2분 30초가량의 녹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당에 말했다며 당시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공관위원장이니 자신이 한 번 더 얘기하겠다는 말로 통화는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사건을 창원에서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오늘 오전부터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끝낸 헌법재판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평의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심 공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 네. 피고인 최종 진술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요청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징역 1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라는 의미는 결국에 1심 때와 동일한 형량을 구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 결과가 검찰이 기소를 했던 모든 혐의가 다 유죄로 선고된 것은 아닙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아무래도 1심 때와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것은 검찰에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그 결론을 달리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는 전부 유죄 선고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1심에서 구형했던 양과 동일한 징역 2년형을 선고해달라라는 취지로 이 동일한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오늘 결심 공판의 핵심 쟁점부터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1심 이제 재판 결과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재판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알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하나 있고요. 또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관련해서 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또 허위사실 공표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 김문기 처장 관련된 발언 관련해서는 이 골프 특히 이 해외 순방 중에 이 고 김문기 처장과 이 골프를 친 적이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방송 중에 발언이 있었는데요. 함께 골프를 친 다음에 찍은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이 대표가 발언한 부분 또 이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허위로 봤고요. 거짓말을 했다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음에도 몰랐다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검찰에서는 오늘 이 결심 공판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 때 이 성남 시장 재직 시절에도 여전히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피고인 신문에 추궁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이 용도 변경이 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원해서가 아니라 국토부의 공무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1심 재판부는 허위로 봤고요. 이 또한 유죄로 선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 유죄로 선고된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발언 당시에 기억이 나는 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로 이야기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특히나 이 생방송 발언 관련해서는 즉흥적으로 질문이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즉흥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인 발언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오늘도 재차 피력을 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 교수 2명이 있었거든요. 네. 양형 증인이 뭡니까? 말 그대로 양형, 형의 이제 정함에 있어서 양형적 요소에 대한 참고를 할 수 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들었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죠. 이러한 증인들은 이 판결의 유무죄에 직결되는 증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형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 판결의 직접적인 유무죄 판결과는 좀 동떨어진
동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형량을 가중해야 될지 감경해야 될지 이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 증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검찰에서는 이 김성천 중앙대 법전원 교수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고 채택이 됐고요. 오늘 오전 중에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은 이런 공중파나 언론에서의 발언을 대부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짙다라면서 이 대표의 언론에서의 발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반면 이재명 대표가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정준희 한양대 이 정보미디어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청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떨어져 가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해서 토론회나 대담에서 이 공직 후보자의 이 발언이 선거인에 미치는 영향 점점 낮아진다, 영향력이 낮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즉 언론에서의 이 대표의 발언이 검찰 측의 양형 증인은 그 영향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신청한 양형 증인은 영향력이 약하다라고 발언을 해서 양형 증인 간의 이 증언의 내용이 굉장히 상충이 되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에서 양형 증인의 효력을 어디까지 볼지는 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법원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면서 남긴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오늘 2심 선고 있는데 혹시 대선에 영향 없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예, 세상의 이치가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세상의 이치를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면 나는 무죄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게 아닐까 싶고요. 예. 오늘 사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떠한 자신의 심경이랄지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원칙적인 발언을 한 것이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또 검찰의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청한 행위, 이를 두고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또 반발하기도 했었는데 법 쪽에서는 또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논란이 있었던 건가요? 네, 공소장 변경 요청을 사실 2심 재판 거의 막바지에 재판부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기일에 요청을 했거든요. 특히 이 백현동 부집 관련돼서는 공소장 변경 요청하지 않았고요.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생방송 중에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그 발언마다 어떤 것이 정확히 허위 사실인지를 특정을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 공소장 변경 요청에 대해서 어떤 위법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공소장 변경은 공소 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검찰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형사재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먼저 검찰에 지금 공소사실을 특정을 했지만 특정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지금 있는 사실을 정확히 좀 더 구체화시켜달라는 요청은 다수 일어나는 통상적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공소장 변경 요청한 저는 시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은 1심 재판이 아닙니다. 2심 재판입니다. 그 의미는 1심 때는 증거 기록을 판사가 보고 들어올 수가 없는데 2심 재판 같은 경우에 이미 이 증거 기록에 대한 증거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항소 이유서 또 변호인 의견서 그리고 증거 기록을 모두 검토한 상태에서 2심 재판을 판사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생각했을 때 항소심 판사는 아마 증거 기록들이나 1심 공판 기록들을 모두 검토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또 변론 기회를 쭉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결론에 대해서 재판장도 심증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그 부분이 재판장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고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유무죄가 갈린 부분이기도 하고요. 현재 정확하게 허위 사실을 특정하라는 것은 개별 발언마다 내가 유무죄를 정확히 가리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심 재판의 결과가 2심 때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 어떤 유무죄가 1심 결과와는 조금 변동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부분이겠다라는 것을 공소장 변경 요청의 시점이나 또 어떤 부분을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는지를 보고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약 35분 전, 그러니까 5시 40분경부터 피고인 최종 진술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이 네. 피고인 최종 진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선고를 기다리는 일만 남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이 끝난 후에 어느 정도나 지나서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까? 네,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됐지만 선고기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헌법이 아니라 형사 재판입니다. 형사 재판은 오늘처럼 변론을 이제 종결하는 이 변론이 종결이 되면 재판부는 보통 한 달 뒤 정도의 기일로 선고기를 지정을 합니다. 보통은 한 달 뒤 정도로 잡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반드시 한 달 뒤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2심 재판부가 이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법원에 신권 배당을 좀 멈춰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만큼 신속한 심리와 신속한 결론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오늘 결심을 하면서 그 선고기일을 한 달보다 더 당겨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 이후에는 선고기일이 언제 지정될지 나올 것 같은데요. 반드시 한 달 뒤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당겨 잡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후 진술 이거는 어떻습니까? 무제한으로 역시 제공이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무제한으로 최후 진술이나 최후 변론의 기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최후 진술이나 변론에 뭐 5분만 해라, 10분만 해라 이렇게 하진 않지만 예. 사실 뒤이은 재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재판장의 소송 지휘권을 해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적정히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부의 재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만으로 아마 꽉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짧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줄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또 2심 재판의 결과가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중요한 만큼 아마 재판부에서는 최후 진술 넉넉하게 시간을 부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최후 진술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고기일에 대한 지정이 어떻게 됐다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즉 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충분한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1심과 달라질지도 관심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기준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벌금 100만 원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느냐 아니면 그 이상이 선고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사실 대선에 출마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 의원직이 상실되고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오늘 굉장히 발언에 신중했고 원칙에 따라 잘 법원이 가려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도 오늘 있을 이 결심 공판 또 한 달 뒤 정도로 예상되는 이 2심 재판의 이 선고 결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대통령 선거, 이 대선에 미친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심에서도 계속해서 집행유예 형이 유지가 될지 또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그 형이 상당 부분 경감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어쨌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언제쯤일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공직선거법에는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예. 2심과 3심 같은 경우에는 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사실 2심 재판부가 신권 배당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법원에 밝힐 만큼 이 신속하게 최대한 3개월 내에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의 3심도 사실은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3개월 내에 어떤 결론을 내야 되지만 3개월보다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추측들이 나오는 것이 이 때문이기도 한데요. 한 6월까지는 이 대법원의 결과 확정까지는 한 올 6월 정도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로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헌재가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됩니까? 네, 헌재 재판관들은 이제 오늘부터 매일같이 평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1차에 걸친 변론기를 통해서 많은 증인들의 증언도 들었고요. 또 이제 수사 기록들도 있고 재판관들이 검토해야 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이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각 재판관들마다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들을 이제 밝히게 되고 이제 의견들을 나누는 과정을 평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평결, 이 표결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재판관들이 이제 표결에 붙이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결정문 작성의 단계에 나아갑니다. 지금 이 현재 재판관들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11차 변론 기일을 마무리하면서 선고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진 않았는데요. 이전의 선례들을 좀 살펴보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결정문이 작성이 되고 이 선고일로부터 한 2, 3일 전쯤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그런 수순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도 현재 재판관들이 결정문 작성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선고일 기준으로 한 2, 3일 전쯤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가운데 뭐 결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받아들이겠다, 뭐 승복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승복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이제 서두를 시작할 때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감사와 또 송구한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현재 이제 옥중에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초가 있다라는 또 감성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된 이제 발언의 취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이 정당성을 강화하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언의 전반적인 취지 내용을 살펴보자면 결국 윤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 또 반국가 세력, 또 간첩 이런 요소들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군부 통치로 가고자 하는 그런 장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께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호소하고 싶은 의미가 컸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으로서의 고충과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자신이 대통령직으로 복직한다면 뭐 개헌이랄지 여러 가지 남은 임무들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헌재가 어떻게 생각하면 탄핵 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에 내가 승복하겠다, 이런 발언은 좀 누락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자, 어제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 중에 눈에 띄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임기 단축 개헌입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탄핵 기각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였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 부분이 헌재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은 전혀 변수가 되지 않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우리는 5가지 쟁점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5가지 쟁점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췄는지,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었는지, 주요 정치인의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등 이 총 5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미 정해뒀고요. 그 쟁점에 따라서 증인들을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5가지 쟁점 어디에도 이 개헌에 대한 부분이랄지 임기 단축에 대한 것이 이 탄핵 심판의 쟁점으로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이 만약에 기각이 됐을 경우 내가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또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 그런 우려할 필요가 없이 내가 다시 돌아간다라면 임기 단축 등의 개헌을 할 것이고 남은 과제들을 완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밝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상황을 또 만들 우려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탄핵 심판 인용되어야 된다라는 일각의 주장을 좀 탄핵하는 그런 취지에서 임기 단축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헌재가 어제 예고를 했죠. 네. 그러니까 내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을 내리겠다, 선고를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이 선재 결정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미임명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어떠한 변수도 발생하지 않고 8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은 무난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하라라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온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헌재 재판관들로서는
이게 구인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마은혁 재판관이 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 재판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나도 함께 윤 대통령 재판에 관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나머지 8인을 포함한 총 9명의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평의 결과 윤 대통령 재판은 이미 변론 종결이 됐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함께 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어떤 재판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함께하는 것이 옳다라는 평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변론이 재개될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판 갱신 절차를 간이하게 할 것인가 정식의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정식의 방법으로 했을 때도 어디까지의 증인심을 다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하라라는 결정이 나올지 아니면 미임명이 정당하다라는 결정이 나올지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윤 대통령 지금 헌법재판과 더불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또 추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한 의혹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송이 지난 17일에 됐는데요. 오늘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송된 지 9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강제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 명태균 씨 사건 관련된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7일, 28일에 창원지검으로 가서 명태균 씨를 직접 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조사하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에게 여러 가지 의혹들을 아마 질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마 지금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이 명태균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에서도 헌재가 어떤 탄핵 심판 결론을 낼지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거거든요. 만약에 기각하는, 그러니까 즉 현직 대통령으로 복귀하라라는 이러한 결정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급물살을 타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 당시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포착됐습니다. 210m 구간이 완전히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초에 불과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교각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렬로 줄지어 있습니다. 갑자기 맨 앞쪽에 놓인 구조물이 중심을 잃고 조금씩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구조물이 반으로 꺾여 아래로 떨어지더니 나머지 구조물들도 마치 도미노처럼 차례로 무너집니다. 총 길이 210m에 달하는 상판이 완전히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초에 불과했습니다. 부서진 콘크리트 구조물은 최대 52m 아래로 추락했는데 그 충격으로 일대에 하얀 분진이 피어오르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고 직전 운행 중인 차량이 다리 아래를 지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얀색 트럭이 지나가고 약 5초 뒤 다리가 무너졌는데 이외에도 차량 여러 대가 블랙박스에 사고 순간이 담길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 인근 가정집 마당에 있던 개와 고양이도 굉음에 놀라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주민들도 집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며 사고 순간을 전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봤었지. 우리 집 앞에서 보면서 내가 그냥 턱 쓰러지다가 어떻게 정신 차려서 보니까 또 여기 이 차가 나가더라고요. 저리 그래서는 119 신고해야 된다고. 이번 사고로 노동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가운데 불과 몇 초 만에 교량이 무너진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10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교량 붕괴 사고 원인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공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CCTV 영상을 보면 이번 사고는 거더라고 불리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6개가 동시에 옆으로 쓰러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거더는 교각 위에 올리는 보의 일종인데 거더를 설치한 다음 상판을 올리면 다리가 완성됩니다. 이번 사고는 거더 설치를 마친 다음 이걸 옮기는 장비인 런처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원인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거더가 아직 런처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런처를 이동시키는 바람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빼는 힘이 보에 작동이 됐다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뽑은 것 같아요. 거더는 넓적한 판을 세워둔 형태라 쉽게 넘어질 수 있어 튼튼하게 고정해야 하는데 고정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런처를 옮기려다 균형이 무너졌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게 하나만 죽은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기울었어요, 이게요. 연결은 했지만 연결상도 미흡했다는 거예요. 런처가 이동을 하면서 무게중심이 우측으로 이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중이 어느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게 되는 거죠. 또 설치 과정에서 거더가 정확한 위치에 놓이지 않으면 쓰러지기 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 끝단을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라도 안 맞으면 불완전하게 얹혀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엄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기도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에 연루된 회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해당 고속도로 구간 공사를 맡은 현대엔지니어링 등 회사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사망자 4명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는데 부검이 끝나는 대로 유가족에게 시신을 양도해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사고와 관련해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서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가족분들께도 사과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총기 사용 적절성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새벽에 여성 2명 뒤로 가방을 든 남성이 따라갑니다. 이 남성은 여성들의 주거지까지 가서 공동 현관문을 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에 여성들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50대 피의자는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사건 현장에는 이렇게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던 피의자는 급기야 경찰관의 얼굴 등을 2차례 이상 찔렀습니다. 결국 경찰은 전기 충격기에 이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쐈습니다. 새벽에 3시 총소리가 빵빵 3번 나. 근데 우수수수수네. 그래서 내가 나가보려다가 무사서. 실탄을 맞은 피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흉기에 찔려 광대뼈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경찰관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괜찮습니다. 그럼 부분 조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러죠. 경찰은 총기를 적절하게 썼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공무 수행 중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해 4살 남자아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 최모 씨가 피해 아동이 숨진 날 이전에도 100번 가까이 추가로 학대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관장 최 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최 씨는 지난해 5월부터 2달여에 걸쳐서 피해 아동의 다리를 억지로 찢거나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고 막대기로 때리는 등 94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이 외에도 4살에서 14살 사이에 다른 아동 25명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머리 또는 뺨을 때리고 귀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30차례 학대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정부가 개강을 코앞에 두고 의료계에 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가능성을 전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들의 주장을 반영해서 의대 정원을 논하는 수급추계위원회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바깥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정작 의료계는 별 반응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의대 정상화를 위해 26학년도 정원 동결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24일 간담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학장들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단 의대생 복귀를 정원 동결 전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의사협회에 내년도 정원 동결을 제안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정원 동결을 거론한 건 그만큼 다급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올 1학기엔 돌아올 거로 생각했지만 이달 중순까지 복귀율이 8.2%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거의 매일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최대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의대 정원 결정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한 발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추계위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별도 합의기구 아래 두는 내용으로 국회에 법안 수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잇따른 회유책 제시 소식에도 의료계는 아직 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협회는 일부 언론이 정부가 정원 동결을 의협에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의대 정원은 정부가 내놓을 의대 교육 종합대책을 보고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답했습니다.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인지 교육부는 부총리의 정원 동결 제안 등에 대해 비공개로 논의가 진행돼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줄곧 감소하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지연된 결혼 수요가 몰리고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혼인 증가율은 지난해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9년 만에 가장 커졌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 증가했습니다. 2016년부터 재작년까지 계속 떨어지던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 늘었습니다. 2016년부터 줄곧 낮아지던 합계 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첫째 아는 14만 6,100명으로 7,700명, 둘째 아는 7만 5,900명으로 1,500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30대 초반 엄마의 출생아 수는 8,200명, 30대 후반은 2,800명 증가했습니다. 2차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접어들고 코로나19 시기 지연된 결혼 수요가 몰린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인구 구조가 30대 초반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혼인이 지연되고 있던 부분이 많이 증가되고 있었고 그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도별 합계 출산율은 세종과 전남이 1.03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0.58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혼인은 1년 전보다 2만 8천 건 넘게 늘며 14.9%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지난해 12월 혼인은 28%, 4분기에는 20% 이상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혼인 증가 영향으로 올해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35만 8,400명으로 1년 전보다 5,800명 증가했습니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 증가는 지난해 마이너스 12만 명으로 5년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우리은행이 주요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모레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 한도를 1%에서 1.1%로 올리고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0.2%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 데 이어 가산금리도 낮췄습니다.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영주권을 고가에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영주권을 골드카드라며 500만 달러에 판매하고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와 추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강제 추방한 불법 체류자가 7천 명이 넘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으로 보장하는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This is in the Constitution, and this was taken out of the president's hands in 1868. And so we can have all the debates that we want, but the law is clear. This is unconstitutional and illegal. 트럼프 대통령이 가난한 이민자는 반대하지만 부자들의 이민은 적극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영주권을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1억 6천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be selling a gold card. You have a green card. This is a gold card. We're going to be putting a price on that card of about $5 million, and that's going to give you green card privileges. 이 골드카드를 받은 영주권자는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도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부유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며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골드카드는 2주 뒤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대신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는 폐지할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투자 이민 제도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비자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 세계 비자 담당자들에게 미국 내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려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미국 비자 신청서에 출생 당시 성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 영구 비자 금지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조금 일찍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대구 영하 3도로 아침에는 오늘보다 추워지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3도, 대구 16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아지면서 3월 하순처럼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또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2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거듭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유죄로 뒤집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김문기 처장도 몰랐다는 부분도 무죄가 나왔지만은 재반 증거를 종합하면은 그 부분도 유죄로 바뀌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선고 결과 예상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고,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당내에서도 1심 의원직 상실형이 이번엔 무죄로 뒤집힐 거라는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의원들도 그러겠습니다만 저는 무죄를 확신을 합니다. 다만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대 뇌관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 내부적으론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도 읽힙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 대표가 권력을 잡은 뒤 재판이 중지된다면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된다며 개인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가 될 거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재판에 넘겨지는 것뿐 아니라 현재 받는 재판에도 적용된다며 일찌감치 방어선을 쳤습니다. 대부분의 헌법 교과서에 보면은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는 재판도 중단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멈춘다고 보는 게 다수 학설이라고 말해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리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도마에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논의하기 위한 재판관들 평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부터 선고 전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 예정입니다. 전례대로 주심을 맡은 정영식 재판관이 먼저 이번 사건 쟁점을 살펴 의견을 내면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까지 차례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후엔 평결과 결정문 작성이 진행되는데 2주 뒤인 다음 달 중순 선고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헌재는 애초 지난 3일 선고하려고 했다가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상목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지난 10일 추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헌정사 최초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졌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는 유례없는 장면들이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시간 넘는 연설을 가며 목이 타는 듯 2차례 물을 마시기도 했고, 국회 측 정청래 위원장은 연설 도중 울음을 삼켰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양측 대리인단은 유명 구절을 인용하며 각각 2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펼쳤습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라며 가사를 읊었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헌법재판관 출신 김희수 변호사는 논어 속 공자의 말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그 혼란의 시대에서 공자가 통찰한 정치의 근본은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첫 번째 발언 주자로 나선 김계리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이 계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 변호사로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나왔는데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간 윤석열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재판관님들. 절대로 불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회 측의 최종 의견 진술 도중에는 심판정의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과거 민주화 운동 시절을 회상하며 울음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으로 최종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은 70분 연설 도중 목이 타는 듯 2차례 잔에 담긴 물을 마셨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매회 변론마다 유례없는 장면을 남겼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장장 8시간에 걸친 최종 변론을 끝으로 종결됐고 이제 헌재의 결정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께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에선 진작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지 못한 시스템 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옳은 말씀을 했고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통합 메시지가 부족했다는 일각의 지적엔 1시간 남짓 정도 되는 최후 변론에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른바 내란의 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때 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국회 담을 넘었느냐는 해괴한 소리를 하던데 잡히면 안 되니까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막는 사람이 없었던 곳에서 담을 넘은 게 국회 출입을 막지 않은 증거라니 그게 할 소리라면서 내란의 밤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경찰이 김 차장이 캡처해둔 윤 대통령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체포영장 저지에 나선 걸로 보고 있는데 다음 달 6일 구속영장 심의위에서 김 차장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방침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 넉 대를 분석한 경찰은 김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를 캡처해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차장은 캡처본을 삭제했지만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끝에 확보한 겁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되고 나흘 뒤인 지난달 7일 보안 앱인 시그널로 주고받은 문자를 캡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성이 높아 복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메신저 앱입니다. 김 차장은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경호처가 철저히 막아내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단결,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을 생각하라,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임무 수행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차장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했다고 보는 경찰은 윤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추가해 김 차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검찰이 김 차장과 함께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까지 잇따라 기각하자 경찰이 서울고등검찰청에 신청한 영장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됐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여기 직접 출석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군 예비역들과 전현직 경찰 수뇌부들의 재판이 내일 잇따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가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관계자 가운데 가장 먼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3차 준비기일도 내일 오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모레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어서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간 담판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 등에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빈손이란 평가가 나왔던 지난주 여야정 국정협의회 사자회담을 뒤로하고 오는 28일 원내대표급에서 다시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정협의체를 권한대행과 국회의장님, 그다음에 양당 원내대표 네 분께서 28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1%포인트 차이일 뿐이다 무려 310조 원이 달린 얘기다 등 여야 간 이견을 보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즉 모수개혁 문제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의 경우 별도 특별위원회를 꾸려 의견을 나누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조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근데 모수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좀 의견이 좀 대립이 되고 있어서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 하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액 일부를 깎는 자동 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여당과 일단 소득대체율을 확정한 뒤 구조개혁 때 장치 도입을 논의하자는 야당의 의견차는 여전해 최종 담판이 이뤄질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은 전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남았습니다. 여당은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와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업 발목 비틀기입니다. 또한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을 만들자는 건데 여당이 책임을 지진 못할 망정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부터 보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민주당 예고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여야 충돌 여파로 연금개혁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사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 투표 182표에 85%에 이르는 156표를 얻어서 신문선, 허정무 후보를 압도적으로 제쳤습니다. 이로써 정 회장은 2029년까지 예산 규모 2천억 원대 거대 종목 단체인 축구협회를 4년 더 이끌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 처음 당선된 이후 두 차례의 선거는 사실상 추대 형식이었는데 12년 만에 치러진 경선에서 정 회장이 당선되며 논란 많던 사연임도 확정됐습니다. 정 회장의 당선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골고루 그 지역 분야별로 많은 지지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더 커다란 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약속했던 그 공약들 하나하나 철저히 잘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국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입니다. 어제 최종 변론이 있었고 또 대통령 최후 진술도 있었는데 쭉 일련의 상황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헌재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 사안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이로 인해서 더 큰 국민들의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올해 들어 이 전국 시도지사들의 모임이죠.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 회장을 맡고 계신데 여기에서도 개헌을 좀 역점으로 두고 네.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또 국민이 행복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의 권력 구조, 정치 문화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과도한 권력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헌법을 개정해서 분권형으로 감으로 인해 갖고 오늘의 권력 과잉 문제를 해소시켜 나갈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지금 개헌안을 거의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걸 본격적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국회 대토론을 거쳐서 미래의 바람직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은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87년 체제 좀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금 모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부 내용이 거론되는 걸 보면은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권력 분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실질적으로 권한 행사하는 부분이 과도하다 하다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도 나오고 또 의회가 의회 폭거다, 의회 독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이제 분권형 국가, 즉 17개 시도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각 그 지방의 재정권과 자치권과 조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분권형 국가로 갈 때 국가의 권력의 과도한 행사를 막을 수가 있고, 또 국회도 지금 승자 독식 제도와 같은 선거 제도를 고쳐야만 된다. 이것을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중대선거구제로 막고, 또 어느 정도 국회가 안정적인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한 양원제의 도입과 같은 부분들, 또 하나는 지금 전국이 혼란스럽고 또 대통령의 권리가 생겼을 때, 즉 유고가 됐을 때는 대선을 치러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에 따른 국력 낭비와 혼란이 있는데, 정부 통령제를 추진을 해서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부통령이 바로 대통령이 되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대선을 또 치르는 혼란을 막을 수 있고, 또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부통령이 사실상의 제2인자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권력의 과도한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하는 것 등이 바로 개헌에 담을 내용들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수도 조항도 법률로 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혹시 행정수도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네, 우리나라 법률에 수도를 어디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과거 수도 이전 논란이 있었을 때 서울을 관습법상의 수도라고 헌재에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법률로 명시하자는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지금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세종시에 거의 모든 중앙부처가 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우선은 국회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 갖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대통령도 세종시로 나가게 되면 명실공히 이것이 이제 수도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를 늘상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세종시에 집무실을 두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가 세종시로 오게 되면 명실공히 이제 수도 이전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과 같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막는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헌법 전문에 분권형 국가가 명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딱 두 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방자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구성과 뭐 선거 관련해서는 법률을 정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헌법에 분권형 국가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정부는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당연 규정으로 하고 또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과 분점하기 위한 각종 안정적인 장치를 두고 이런 명실공히 성숙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의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앞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시면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87년 헌법 체제가 갖는 한계를 좀 극복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갖고 계십니까? 네. 뭐 87년 헌법 체제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소위 말하면 대통령 직선제를 이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지금 그 87년 헌법 체제가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다. 5년 단임제라고 하는 것이 갖는 헌법 주기의 불균형으로 인한 혼란이나 뭐 비능률도 있고 그것보다도 지금 의회가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행사함으로 빚어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권력을 분산시켜 나가기 위한 선거구제도라든가 양원제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지방으로 합리적으로 이양하는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진정한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국회 변화를 주는 이제 제도 가운데 양원제를 네.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양원제라고 할 때 상원 개념을 지금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즉 시도별 2인 내지 4인 이렇게 상원 개념의 의원을 두게 되면은 적어도 지금 하원이라고 볼 수 있는 국회에서 뭐 마구잡이로 입법을 양산하고 또 탄핵을 하고 또 예산 심의를 파행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양원제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예,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도 좀 설파하셨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소선구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22대 국회의 경우도 1당과 2당의 전체 득표율은 5.4%밖에 차이가 안 났지만은 실제 의회 국회 구성은 민주당 야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갖고 뭐 3분의 2 이상이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의회 권력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국정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행사하는 그 유권자의 투표심이 바로 의회 구성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고 또 이것은 장점이 지금과 같은 극심한 지역 구도 이런 문제도 해소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중대선거구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이 일부는 나왔지만은 지금 조금씩 설명해주고 계시고요. 전체적인 개헌안은 언제쯤 공개가 될까요? 네, 지금 거의 다 안은 완성됐고 이미 예.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도지사는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또 지방정부의 공통적인 분모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뭐 여야 간의 정치적 다툼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개헌안이 마련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각 시도지사들도 큰 이론은 없습니다.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예. 조금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서 최종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예, 시도지사 협의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뭐 정치권이나 정부 같은 다른 곳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한 정치인들
또 학계에서 또 국민들도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정대철 헌정의장을 비롯한 그야말로 역대 총리, 국회의장, 당 대표를 지낸 분들도 거의 한결같이 지금이 개헌이 적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3월 7일 날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 주요한 분들이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사도 하고 또 의견을 뜻을 같이 한다는 부분에 동참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것은 바로 지금이 왜 개헌이 필요한지를 이 중진 그리고 원로 정치인들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은 헌법 개헌을 이룩하려면은 역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견도 중요할 텐데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중진 정치인들 또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이 다 개헌 적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뜻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담아서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무시는 할 수 없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정치권이 이를 시급하게 보고 좀 발벗고 나서야지 현실화될 수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권이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필요한 정치인의 뭐 자질, 덕목 이런 걸 들자면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또 이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역시 국가를 맡아서 운영해 나갈 그런 지도자는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은 뭐 기본적이겠죠. 그러고 그에 못지않게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저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흠결이 없는 부분이 아주 또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 부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잘하겠다 이런 말로는 사실 믿기가 어렵죠. 어떻게 살아왔느냐, 과거의 경험, 실적 이것을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앞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시장께서는 최근에 중앙정부 개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세계에서 6번째 강한 나라로 발표가 될 정도의 선진 대열에 올라선 것은 정부의 그 강력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경제부, 기획재정부죠. 옛날에 경제기획원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오늘의 성장 발전을 이룩했고, 지금 행정안전부, 내무부가 전국을 하나의 국력을 모으는 결집체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교육부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과거의 개발 만능 시대, 그리고 성장 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시대의 그 어떤 행정 체제고, 지금은 이런 정부 기능이 지방 정부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관리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중요 부처들이 이제는 미래 전략 부분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를 교육부를 들면은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과거식의 전 수험생을 1등부터 50만 명까지 서열화해가지고 하는 국가시험 관리 체제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이제 자유로의 영역으로 넘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재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개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여대와 인하대에서 양측 학생들 사이 크고 작은 마찰이 벌어졌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탄핵 반대 현수막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이화여대 점퍼를 입은 학생들이 서로의 현수막과 손펜발을 가리고 언성을 높이며 신경전을 벌입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교내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보다 앞서 같은 장소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폭력적인 쿠데타를 옹호하면서 감히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이화인의 정신을 운운하고 이들의 집회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탄핵 반대 측 학생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집회를 막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제기할 수 있는 거는 자유 아닌가요?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학 측이 외부인 출입을 막으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와 극우 유튜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00여 명이 정문 앞으로 몰렸는데 학생들이 예정된 장소를 벗어나 정문으로 행진에 합류하면서 학교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하대에서도 학생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대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양측은 집회 막바지에 이르자 서로를 향해 나가라고 소리치거나 밀치는 등 과열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었지만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고 외부인까지 가세하면서 캠퍼스에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숭실대에 이어 앞으로 서강대와 영남대 등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이 예고된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학생들 사이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씨가 연루된 각종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창원지검으로부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과 제주에 있는 사업가 김한정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김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이자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오 시장 대신 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때 명 씨의 지시로 오 시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조사 데이터도 오 시장 측에 제공했다는 게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던 강혜경 씨 주장입니다. 이 밖에도 명 씨 측은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 김 씨와 만나 여론조사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거나 공사 사장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등 폭로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관련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조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도 검찰 수사에 진척이 있어서 다행이라며 하루빨리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 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받아보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사실인 만큼 전달 경위를 밝히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명 씨 측은 답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씨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창원구치소에 수용된 명 씨를 상대로도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캐물을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기도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공사부 하도급 업체 등 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모레 합동 감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출입이 통제된 고속도로 공사장 안쪽.
교각 위에서 떨어지며 부서진 콘크리트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헬멧을 쓴 과학수사대 관계자 등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을 앞두고 사고 현장을 미리 살펴보며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사고 구간 공사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상판 설치 공사를 맡은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건설 공법이나 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희생자 4명의 정확한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도 의뢰했습니다. 부검을 마치는 대로 유가족에게 시신을 돌려보낸다는 방침인데 사고가 난 안성이 아닌 각자 주소지에서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지금 서울 남산에 있는 YTN 서울타워에서는 YTN 개국 30주년을 기념하는 미디어 파사드 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보랏빛의 향연이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YTN 서울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예, YTN 서울타워의 미디어 파사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일몰과 함께 이 YTN의 30주년을 기념하는 미디어 파사드 쇼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름다운 보랏빛이 타워를 수놓으며 서울의 밤하늘을 더욱 화려하게 빛내고 있습니다. 또 YTN 30년을 기념하는 영상과 특별 메시지도 송출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질수록 빛의 향연은 더욱 선명해지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뉴스 전문 채널 YTN이 올해 개국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YTN은 지난 1995년 첫 방송 이후 30년 동안 시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26만 2천 시간 이상 한순간도 끊김없이 생생한 뉴스 현장을 시청자들의 안방에 전달해 왔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미디어 파사드 쇼가 오늘부터 28일까지 YTN 서울타워에서 진행됩니다. 이곳 YTN 서울타워는 1975년 방송 전파탑으로 준공돼 일반에 개방된 이후 올해로 5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남산의 고도와 타워 높이를 합쳐 해발 480m에 이르는 YTN 서울타워는 명실상부한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는데요. 오늘부터 4일간 매일 저녁 일몰과 함께 YTN 서울타워 탑신 상단부에는 YTN 개국 30주년 문구가 떠오르고 하단부에서는 YTN의 30년 역사를 담은 영상이 상영됩니다. YTN 첫 방송 기념일은 3월 1일인데요. 그 하루 전날인 오는 28일 밤 9시 40분부터 남산 정상부 팔각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한 YTN 30년 특별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YTN 서울타워의 야경을 배경으로 YTN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의 밤하늘을 밝게 빛내며 YTN이 걸어온 30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뜻깊은 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서울타워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도, 대전 영하 4도, 대구 영하 3도로 오늘보다 춥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3도, 대전 15도, 대구 16도까지 오르는 등 3월 하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에서 많게는 20도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지만 제주도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오후부터는 중부지방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폐암과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달리기 등 바깥에서 하는 운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한다면 꼭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는 먼지를 털고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외출 후에는 바로 씻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도 말썽입니다. 내일도 별다른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나름 포근하겠지만 내일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고요. 3일절 연휴 기간에는 곳곳에 강풍을 동반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원희다. 김수현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